F1 역사상 10번째 영국 국적 드라이버 챔피언인 젠슨 버튼이 태어난 서머셋에서 유년기를 보낸 랜도 노리스는 같은 영국인 드라이버인 루이스 해밀턴과 젠슨 버튼, 그리고 전설적인 F1 챔피언인 아일톤 세나나 미하엘 슈마허가 아닌 모토GP 라이더인 발렌티노 로시를 어린 시절 가장 동경했습니다. 어린이용 바이크를 타며 모터스포츠에 눈을 떴지만 너무 위험하다는 부모님의 반대로 형인 올리버 노리스를 따라 카팅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던 카팅 챔피언은 조지 러셀이었고, 폴포지션에서 레이스를 시작하는 러셀과는 멀리 떨어진 그리드맨 뒤에서 출발했지만 러셀에게 백마커가 되어 추월당하는 순간에도 그 짧은 시간 러셀과 나란히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이 노리스에게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카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노리스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기 시작했고, 2014년 CIK FIA 월드 챔피언십을 우승하며 카팅 역사상 최연소 월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는 자연스럽게 카레이싱으로 카테고리를 옮겼고, 지금은 영국 F4 챔피언십 시리즈로 이름을 바꾼 MSA 포뮬러 챔피언십에서 이번 시즌까지 인디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다음 시즌부터 캐딜락의 테스트 드라이버로 F2에 참가할 예정인 콜튼 헤르타를 제치고 시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2016년 도요타 레이싱 시리즈와 포뮬러 르노 2.0과 NEC 시리즈를 동시에 참가해 모두 우승하며 F1 팀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이맘때쯤 레드불의 헬무트 마르코가 노리스와의 미팅을 요청합니다. 마르코는 노리스에게 포뮬러 르노 차의 스펙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노리스는 우물쭈물거리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리스의 회상에 따르면 마르코는 한숨을 쉰 뒤 베르스타펜이라면 정확히 알고 있었을 텐데 베르스타펜은 자기가 타는 차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노리스와 레드불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났지만 맥라렌은 노리스가 자신들의 장기 프로젝트에 적합한 드라이버라는 판단을 내렸고, 노리스는 맥라렌과 계약을 맺으며 2017년부터 맥라렌의 영드라이버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는 2017년 야스 마리나에서 열린 F2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깜짝 데뷔를 하게 되었고, 데뷔 첫 해에 F2를 우승한 샤를 르클레르처럼 무조건 첫 해에 우승해야 자신이 르클레르만큼의 재능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기에 2등이나 3등은 무의미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투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F2 데뷔 시즌인 2018 시즌, 노리스는 개막전인 바레인에서 우승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고, 꾸준히 포디움과 포인트를 쌓아가며 시즌 선두를 지키려 했지만 6번째 라운드인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러셀에게 밀려 시즌 2등으로 떨어졌고, 몇 년 뒤 F1에서도 절망을 가져다줄 소치에서 2번이나 리타이어하며 알렉산더 알본에게도 밀려 시즌 3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인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다시 2등으로 올라섰지만 시즌 우승은 조지 러셀에게 돌아갔습니다. 기나긴 암흑기를 보내고 있던 맥라렌은 노리스를 2019 시즌부터 풀타임 F1 드라이버로 데뷔시켰고, 노리스는 르노에서 맥라렌으로 팀을 옮긴 카를로스 사인즈를 데뷔 첫 해 팀메이트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리스는 사인즈와의 좋은 케미를 보여주며 금방 F1에 적응할 수 있었고, 데뷔 첫 시즌에는 차량 문제와 여러가지 불운들이 겹치며 49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지만 21번의 퀄리파잉 세션에서 사인즈를 상대로 11번 승리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2020 시즌 스트리안 그랑프리에서 커리어 첫 포디움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시즌 총합 97점을 기록하며 팀메이트인 사인즈에게 8점 뒤처진 채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2021 시즌 노리스는 러시아 그랑프리에서 커리어 첫 폴포지션을 차지했지만 레이스 막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팀이 정확한 작전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트인하지 않는 치명적인 판단 미스 때문에 커리어 첫 우승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2022 시즌과 2023 시즌 노리스는 14번의 포디움을 기록했지만 커리어 첫 우승과는 인연이 없어 보였고, 2024 시즌 호주 그랑프리에서 다시 한번 포디움에 오르며 F1 역사상 그랑프리 우승 없이 가장 많은 포디움을 기록한 드라이버 순위에서 1등에 오르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 노리스는 세이프티카의 도움을 받으며 커리어 첫 그랑프리 우승을 하는데 성공했고, 맥라렌의 업그레이드가 완성되며 시즌 중반부터는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과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맥라렌은 2024 시즌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우승했지만 노리스는 시즌 막판 베르스타펜의 노련함과 비가 내린 브라질에서 보여준 환상적인 추월쇼에 밀려 드라이버 챔피언십 2등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기나긴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온 맥라렌은 2025 시즌 다시 한번 노리스에게 충분히 우승 경쟁력이 있는 차를 제공해 주었지만, 시즌 초반 노리스는 새로운 주행 스타일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으며 팀메이트인 오스카 피아스트리에게 밀려나는 듯 보였습니다.
고속 코너에서 강점이 있었던 기존의 맥라렌은 다운포스 배분이 차의 전방으로 쏠려 있었기에 최대한 브레이킹 포인트를 늦게 가져가며 코너에 진입해 전방 그립을 이용해 차를 로테이션 시키는 주행을 해야만 했던 것과는 달리 2025 시즌의 맥라렌의 MCL39는 다운포스의 중심을 조금 더 후방으로 옮겼기에 코너 진입보다는 코너 탈출 구간에서 최대한 빨리 스로틀을 전개해야 하는 주행 방식에 적합한 차로 바뀌었고, 노리스는 피아스트리보다 적응하는 데 더 애를 먹었습니다. 시즌 중반 네덜란드에서 차량 문제로 리타이어하고 캐나다 그랑프리에서는 팀메이트와 충돌하며 리타이어하는 등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노리스는 시즌 후반부터 다시 폼을 회복했고 멕시코와 브라질 그랑프리를 연달아 우승하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로 올라섰지만 이탈리아 그랑프리 이후 차량 성능을 향상시킨 레드불과 베르스타펜은 시즌 최종전인 아부다비 그랑프리까지 노리스의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리스는 자신이 우승에 필요했던 레이스 3등을 지켜내며 커리어 첫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고 2008년 루이스 해밀턴 이후 맥라렌의 첫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 그리고 F1 역사상 11번째 영국 국적 드라이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서론이 매우 길었지만 이해해 주셨을 거라 믿고 오늘도 전체적인 레이스 리뷰가 아닌 흥미로웠던 뒷이야기들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베르스타펜이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노리스가 포디움에 오르지 못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본인이 그랑프리 우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베르스타펜은 퀄리파잉 Q3에서 팀메이트인 유키 츠노다의 토우를 받아 좋은 랩타임을 기록했지만 두 번째 타임드 랩에서 팀메이트의 도움 없이 말도 안 되는 1분 22초 207을 기록하며 시즌 8번째 폴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베르스타펜은 2021 시즌 퀄리파잉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중압감이 커질수록 난 더 빨라지고 이런 긴장감을 즐긴다. 늘 퀄리파잉에선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매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늘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전 전방 서스펜션 시스템과 콕핏 지오메트리까지 변경하며 그라운드 에펙트 규정 마지막 해에 유종의 미를 거두려 했던 페라리는 2021 시즌 이후 처음으로 그랑프리 우승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커리어 처음으로 4그랑프리 연속 Q1 탈락을 했고 샤를은 다시 한번 퀄리파잉과 메인 레이스에서 차력쇼를 보여줬지만 포디움에 오르는 데 실패했습니다. FP3에서 해밀턴은 예상치 못한 폴포싱 문제로 플로어가 노면과 크게 부딪히며 스핀했고 퀄리파잉에서도 차의 밸런스를 찾지 못했습니다. 퀄리파잉이 끝나고 해밀턴은 지금 내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그냥 화가 날 뿐이다 라는 짧은 소감을 남겼고 샤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주행을 하고 있지만 이 차는 너무나도 까다롭다. 하지만 사고나 스핀을 의식하지 않은 채 최대한의 페이스로 달려야만 Q1을 통과할 수가 있다. 벽에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달려야 하면 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어렵다. Q2를 통과하려면 다시 한번 무리해야 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다. 맥라렌과 레드불은 아마 Q1과 Q2에서 페이스를 조절해 차의 반응을 파악하고 Q3에서 남은 페이스를 다 쓰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메인 레이스 시작과 동시에 베르스타펜은 안쪽 라인을 선점하며 2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노리스를 상대로 1번 코너를 수비했고 노리스와의 거리를 벌리며 첫 번째 랩을 선두로 마무리했습니다. 노리스는 두 번째 직선 구간에서 3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피아스트리와 거리가 좁혀졌고 이어지는 9번 코너에서 바깥쪽으로 도는 피아스트리에게 추월당하며 3등으로 밀려났습니다. 베르스타펜과 노리스는 미디엄 타이어, 피아스트리는 하드 타이어를 선택했고 5번 그리드에서 매우 좋은 스타트를 한 샤를도 4번 그리드의 러셀을 추월한 다음 호시탐탐 노리스를 상대로 계속해서 DRS를 사용하며 레이스 초반 추월을 노렸습니다. 2016 시즌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은 팀메이트인 니코 로스버그에게 정확히 12점 뒤처진 상태로 마지막 레이스인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폴포지션을 차지했고 이번 시즌 베르스타펜처럼 우승하기 위해선 로스버그의 순위가 밀려나길 바라야 했습니다. 해밀턴은 의도적으로 페이스를 늦춰 뒤에서 따라오는 드라이버들의 간격을 좁히는 작전을 실행했고 베르스타펜도 충분히 이 작전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레이스 전부터 있었습니다. 레이스 시작부터 페이스를 낮춰 중위권 드라이버들의 간격을 좁힌 다음 피트인하기 서너 바퀴 전부터 페이스를 올려 피트인한 뒤 노리스가 중위권 차들과 뒤섞여 나와 손해를 보게 하는 게 이상적인 작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맥라렌은 이를 파괴하기 위해 노리스에게는 미디엄 타이어를 그리고 피아스트리에게는 하드 타이어를 첫 타이어로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는 평소보다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이 작전을 선택했다. 피아스트리가 하드 타이어를 끼고 나온 다음 첫 랩에 피아스트리가 무리하지 않고 노리스를 추월한 다음 베르스타펜을 압박하는 작전에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모두 동의했다. 피아스트리가 환상적인 추월을 했지만 이건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동의한 시나리오였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피아스트리도 월드 챔피언십 우승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선 무조건 그랑프리 우승이 필요했고, 하드 타이어를 낀 상태에서 레이스 후반 세이프티카가 발동한다면 미디엄 타이어로 레이스를 시작한 드라이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챙길 수가 있었기에 이 작전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결국 베르스타펜은 처음부터 피트인 타이밍이 자신과 다른 피아스트리를 의식해 초반 페이스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먼저 피트인에 하드 타이어로 교체한 뒤 앞서가는 피아스트리를 추월한 다음에도 더 빠른 타이어인 미디엄 타이어를 끼고 나온 피아스트리를 끝까지 의식하며 페이스를 늦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랑프리 하나로만 놓고 본다면 맥라렌의 작전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드라이버 한 명에게 올인할 수 있기에 작전을 훨씬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레드불을 상대로는 매우 효과적인 작전이었습니다. 한편 레드불은 10번 그리드의 유키 츠노다에게 하드 타이어를 끼운 채 레이스를 시작했고, 미디엄 타이어로 출발한 드라이버들이 첫 피트스톱 이후 하드 타이어로 레이스를 시작한 드라이버들과 섞이는 시점에 츠노다가 노리스를 상대로 시간을 벌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16번째 랩에 피트인한 노리스는 23번째 랩 6번 코너 진입 전 직선 구간에서 츠노다의 왼쪽으로 파고들어 추월했지만 트랙 리밋을 완전히 넘어간 상태에서 추월했기에 순위를 다시 돌려줘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스튜어드들은 츠노다가 직선 구간에서 여러 번 주행 라인을 바꿨기에 노리스가 무리해서 추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고, 츠노다는 5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 페널티에 대해 스튜어드들은 노리스가 츠노다를 트랙 리밋 바깥에서 추월한 건 맞지만 츠노다가 여러 번 주행 라인을 바꿔 수비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만약 츠노다가 주행 라인을 지켰다면 노리스는 무리 없이 트랙 리밋을 지키며 추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른 차로 인해 트랙 바깥으로 밀려난 상황은 트랙 리밋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리스의 우승이 확정된 뒤 오랜 시간 베르스타펜과 함께 해온 레이스 엔지니어 장피에로 램비아시는 고개를 떨군 채 피투어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개인 사정으로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그랑프리에 참가하지 못한 램비아시는 아직까지 다음 시즌 거취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팀을 떠나지 않더라도 부서 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베르스타펜은 매우 감정적일 수밖에 없는 한 해였다. 그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나의 레이스 엔지니어이기 전에 친구이다. 수많은 결과를 함께 냈고 그만큼 힘든 시간도 함께 겪었다. 빨리 여기를 떠나 둘이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뛰어난 엔지니어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그는 단 한 번도 이번 시즌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GP뿐만 아니라 헬무트 마르코도 이번 시즌을 끝으로 레드불을 떠날 수도 있다는 루머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르코는 2027년까지 레드불과 계약되어 있지만 아부다비 그랑프리가 끝나고 마르코는 복잡하게 꼬여있는 일들이 있다. 논의를 통해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 한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생각한 뒤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레드불 본사가 F1 팀의 운영에 더욱더 직접적인 관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전체적인 리더십 구조가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불가능하다 판단했기에 대규모 인사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르코는 베르스타펜이 은퇴하는 순간 본인도 은퇴할 것이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했고, 자신의 마지막 목표는 베르스타펜의 5번째 드라이버 챔피언십 우승이라는 말도 했지만 본인의 계획보다 조금 더 일찍 팀을 떠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매우 길고 길었던 2025 시즌이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규모 규정 변경이 예고된 2026 시즌까지 3달 정도의 시간이 남은 가운데 과연 어느 팀이 새로운 규정의 허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고들었을지, 그리고 새롭게 선보이는 캐딜락 F1 팀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줄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